그래요. 약간 드립다 그냥 책부터 그냥 뭐 대뜸 읽어 나간다기보다는 도대체 이 책은 어떻게 쓰여져 있고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진 책 중에서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해를 하고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약간 뭐 칼라 사진들 등등등 있고 해가지고서는 제일 앞에 프롤로그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약간 한마디 하고 짧게 그 다음에 목차 등장하고 그 다음에 목차에서 우리 이제 오늘 보게 될 것은 여기 이제 2장 하다는 새로운 말이라고 하는 이제 2장 요거 이제 살펴볼 겁니다. 진선미의 세상 해가지고서는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취업해가지고서는 그래도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나름 다들 좀 익숙하게 들어본 듯한 이름 3명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책 순서로 보자고 하면은 그래서는 뭐 처음 읽는 사람 내지는 뭐 러시아 문학 전공이라 하더라도 아직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 조금 이제 살짝 그래도 내가 모르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말이라고 해서는 책 전체에 대한 그리고 저자가 러시아 문학, 좀 더 넓게는 러시아 문학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관통하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그런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서는 기억과 흔적들, 그 다음에 계몽의 문학, 문학이 계몽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저는 여기는 이른바 흔히들 뭐 고대 문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뭐 나는 중세 문학이라고 말하는 이제 아주 러시아 옛날 문학. 그 다음에 여기는 18세기라고 하는 표트르 대제크 시대 때 거. 그 다음에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어디서 들어본 듯한 푸시킨과 함께 19세기 앞부분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순서대로서는 쭉 이제 전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학기 진도였었고 요번 학기는 여기서부터 살짝 겹쳐가지고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세기 앞부분하고 19세기 뒷부분이 여기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우리 이제 이걸 제일 먼저 하고 3장, 4장은 지난 학기 배웠으니까 빼고 5장에 대해서는 빠르게 훑어보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는 5장 두 번째로 하고 1장을 돌아가서 여기를 이제 세 번째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6장 새로운 언어들과 혁명까지 하면은 우리 이제 이번 학기 진도는 끝이 날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새로운 언어들과 혁명하는 것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그 이제 전환의 시기 그걸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서는 뭐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는 이제 이야기 거기까지 진행될 겁니다. 그 다음에 7장 문학과 영화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이렇게 약간 또 영화가 갑자기 왜 나오냐? 라고서는 뭐 생각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학과 영화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러시아 혁명 이후 20세기 소비에트 시대 때의 문학에 대해서 다루면서 소비에트 시대 때 문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은 문학이 포함되는 가장 넓은 차원에서의 사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20세기적인 새로운 모습으로서 영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타르코프스키라고 하는 20세기 후반 소비에트 시대 때의 러시아 영화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나중에라도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냥 우리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러시아 쪽에서만 다루지는 결코 않습니다. 그냥 영화 관심 있는 다른 교과목, 다른 교과 담당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언급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노노문학과 전공 선택 과목뿐만 아니라 그냥 완전 탁과 과목이나 일반 교양 수업에서라도 하여튼 그러면서 타르콥스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타르콥스키에 대해서 뭔가 좀 알아보자 뭐 등등등 그럴 때는 차라리 이 책 타르콥스키에 대해서 보세요. 아주 설명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 왜 영화라고 하는 걸 문학에 관한 것 같은데 왜 영화를 이야기할까? 문학이든 영화든 일종의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들으세요. 짧게. 이야기를 전달한다. 즉 뭔가 이야기를 순서대로 내지는 이야기를 어떠한 특수하게 가공해서 전달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야기, 즉 소설,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과 영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일종의 내러티브, 뭔가 설명이 된다, 뭔가 서술이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서사책
스토리라고 하는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으로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 영화라고 하는 것, 거의 일종의 뭐라고 할까나 심지어는 돌굴의 야누스처럼 이렇게 보자고 하면 소설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보자라고 하면 영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형태라서는 영화라고 하는 것을 이 소설의 관점에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이 관점에서 이제 충분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20세기에 대해서는 현대적인 예술의 또 다른 한 형태로서 영화라고 하는 것 가지고 와서는 문화의 가장 넓은 영역을 소개함에 있어서 문학 이제 앞에서 이야기 많이 했으니 20세기에 대해서는 현대적인 문학, 현대적인 서사체로서 영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7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자 입장으로서는 나름 좀 이렇게 다양하게 관심사들을 좀 이렇게 포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기획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그냥 책의 저자 우종욱라고 해서는 이제 우리과 선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그냥 예전부터 오래전 계시는데 그냥 뭐 학과 선배이고 해가지고서는 이 책을 쓰는 게 아니라 국내에 나와 있는 러시아 문학에 관한 책 중에서 번역서가 아닌 저서로서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일관되면서도 뭔가 뚜렷한 관점으로서 이해하면서 아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 책은 또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그냥 아무런 이런 거 없이 불편부당하게 이야기해서 베이지의 숨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작은 책이지만은 결코 작은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는 충분히 한 학기 동안 수업 재료, 수업 교재로서 찬찬히 읽어보면서 이해할 만한 그리고 많은 것을 이제 우리가 또 얻어내고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교재 삼아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목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지금 우리가 하게 될 도대체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뭐 황당하다 싶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돼. 그렇게 얘기해 수 있겠지만은 이제 여기 지금 2장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일종의 뭐 이야기하자고 하면 이론적인 토대 관점을 세우는 부분이라서 조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거 읽고 이제 낭만주의에 대해서 얼른 정리하고 그 다음에 1장으로 돌아가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익숙한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뭐 등등 취업라고 하는 이름들에 대해서는 살펴보면서 문학사를 이제 시대별로 우리 이번 학기 수업에서는 그렇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지저분한 것들 없애고 직전 학기에 수업 들으면서 뭐 2장 읽은 학생들도 당연히 있고 뭐 하겠지만 한번 읽는다고서는 뭐 금방 다 모조리 이해되는 건 아니니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좀 환기하면서 아 맞아 참 그런 거 있었지 이번 학기 역시 문학사라고 하는 이제 요 과목에 대해서는 이런 점에서 조금 늘 유념하면서 머리에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해해야 되겠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합시다. 앞부분 프롤로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조금은 이제 저자의 문학에 대한 이제 뭐 그러한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들, 개별적인 생각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서는 뭐 한 개인에 그냥 좀 의미 없는 넋두리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좀 한번 편하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좀 편하게 읽혀지는 부분이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프롤로그에서 이제 여기 문학 일반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생각 이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제 우리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문학의 기반은 창조성이다. 문학뿐만 아니라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은 무엇보다도 이 기존에 없었던 무엇인가를 새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당연히 그냥 창조성, 뭔가 개성, 이전에 있었다 손치더라도 다른 식으로 해석하거나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서 뭔가 새로운 면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즉 뭔가 기존에는 없었거나 다루어지지 않았었거나 그렇게 본격적으로는 한 번쯤은 이제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관점 측면에서 살펴보고 예술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식으로든 자신의 이제 요 감흥성을 통해서는 우리들에게 펼쳐내서 보여주는 그런 점에서 당연히 창조적인 면, 개성적인 면이 문학을 포함한 모든 예술, 문화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가장 첫 번째이자 마지막까지 존재의 기반으로 삼고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지점일 겁니다.
러시아 문학은 그 묵직함으로 세계 문학사의 굵직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게 양날의 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일단 뭔가 좀 러시아 문학사 하는 말만 들어도 좀 답답하잖아요. 뭔가 좀 진둘린다는 그런 느낌 들잖아요. 러시아 문학은 뭔가 그래 되게 심오하다며 되게 뭐 좀 있어 보인다며 거기 뭐 좀 그렇다며라고 하는 것. 그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좀 알고 싶다. 그래도 조금 이해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서 유인을 한다고 하면 누군가에게는 아휴,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알아도 모르는 것 같은 저런 걸 굳이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애써 피하고 싶은 마음을 당연히 불러일으키는 게 러시아 문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좀 맞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냥 기꺼운 호응을 불러일으키지만은 맞지 않다 그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멀리 도망가 버리고 싶은 뭐 그런 게 특히 문학이기도 하고 21세기 요즘의 시대 게다가 러시아 문학이기도 하고 아주 그냥 양극단의 그런 이제 요 마지노랄하게서는 펼쳐질 수 있는 감정들 뭐 반응성 요걸 이제 다 담고 있는 게 러시아 문학이 된다고요. 그러한 러시아 문학의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자라고 하면 이건 뭐 사실은 이중으로서 고된 힘든 작업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만 한번 어떻게든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애써 여러분들을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다그치듯이 좀 끌고 가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늘 해보니까 그래도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강하게 당겨와야 되겠고 늘 끝까지 그럴 수는 나도 없는 노릇이고 여러분들도 기말까지 그냥 끌려만 갈 수는 없을 테고 조금씩 하다 보면은 그래도 이제 약간씩 좀 이렇게 수용이 되고 그렇게 거부감이 처음보다 조금 이제 줄어든다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자의로서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이제 자기 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은 각장의 독립대로 서로 계열의 관계를 맺고 있다. 뭐 등등등. 책상의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읽어도 좋다. 관심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뭐 차라리 뭐 읽는 사람 따라서는 뭐 더 잘 읽혀질 것이다. 이 책의 문제의식부터 알고 싶다고 하면 2장을 먼저 읽으면 된다. 우리 오늘 보게 될 2장이라고요. 1장을 5장과 6장 사이 읽는다면 일종의 문학사로도 읽을 수 있다라고 저는 책 쓴 사람도 애시당초 그렇게 기획 의도하고 썼고 책을 찬찬히 읽어보다 보면은 누구라도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읽혀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문학사라고 하는 우리 과목에서 이러한 책을 일종의 주교재 삼아서는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2003년에 1판이 나왔고 아마 내년쯤에는 개정판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기억과 흔적들 하는 부분은 내가 다시 쓰고 해가지고서는 개정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선미의 세상, 요거는 이제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취업하는 등등등 하는 부분이니까 이제 요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게 될 부분은 2장 새로운 말이라고 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블랙보드 자료실에 한글로 2장 정리해 놓은 요약본이라고 하는 거 있었지요? 요약본이 있었지요? 그거 이제 그렇게 블랙보드에다가 강의 자료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그런 것들 얼마든지 봐가면서 함께 그래도 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자라고서는 이제 그걸 일부러 정리도 하고 올려놓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 뭐 여러분들 당연히 활용하세요. 활용하고 수업 시간에 나도 그거 보면 이제 보면서 그거 가지 일종의 밑재료처럼 삼아가지고서는 뭐 수업 진행할 거니까 뭐 아무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 수업 시간마다 그렇게 강의 자료처럼 해가지고서는 한글 파일, 그 다음에 요즘에 여러분들 한글 파일 잘 안 읽고 MS 워드로 작업 많이 하니까 심지어는 뷰어도 없는 경우 있을 수 있을 테고 PDF로 그냥 같이 해가지고 위에 올려놓을 테니까 편한 방식으로 이용해서는 이제 수업할 때 할 때마다 그것들 이렇게 프린트아웃 해가지고서는 그냥 요 폴더 하나 만들어서는 거기다 차곡차곡 날짜 순대로 잘 쟁여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잘 쟁여둬야 나중에 기말에 리포트 쓸 때 중간 체크할 때 유용하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서는 그래도 어지간하게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보입니까? 보이지요? 왼쪽은 요약본이고 오른쪽은 교재이고 그렇습니다. 두 개 그냥 같이 띄워놓고서는 여러분들도 뭐 이 눈앞에는 한쪽에는 교재 책이 있을 때도 한쪽에는 요약본 이제 프린트아웃한 이제 파일이 있을 테니까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새로운 말이라고 하는 것.
그러고서는 부제를 질문 언어 예술이라고서는 이렇게 또 이제 뭐 세 개를 달아놓고 있고, 질문 언어 예술이라고 하는 달려있는 부제 세 개가 일종의 소절처럼 그렇게 작용합니다. 그래서는 새로운 말이라고 하는 것, 이건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질문처럼 이제 인트로처럼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문학이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일종의 언어라고 하는 것, 말로써 하는 거 아니냐, 문학은. 음악은 그림으로서, 이제 음악은 소리로서, 미술은 뭔가 이제 조형 이미지로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감을 갖는 어떠한 재료와 결국은 그 결정체로서, 그렇게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덩어리를 깎거나 아니면 붙여나가거나 소조, 어쨌든 그렇게 일종의 표현의 재료라고 하는 것이 다 제각각이라고 했을 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우리 지금 말하고 있는 이걸로서는 이제 문학작품 만들어지는 거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테고, 그 다음에 언제나 우리 항상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는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다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곳에서 쓰여져 있는, 그러면 그 언어는 그럼 뭐 다른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 언어랑 뭐 다른가? 달라야 되나? 달라야만 반드시 문학이라고 하는 예술 작품이 되는 것인가? 만약에 예술 작품이 될 예술 작품으로서 문학이 존재하려고 하고, 그러한 예술 작품으로서 문학에서 쓰여진 언어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하고 여러분들하고 말하는 이 언어하고 다르다고 하면은 왜 어떻게 달라야 되는 거고, 어디가 결국 어떻게 달라져야 예술작품으로서의 언어가 되는 거고, 그 예술작품으로의 언어로서 축조된 예술의 마지막 결과물로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조금은 먼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요이자 새로운 말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뭐 일종의 에피그래프처럼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나 볼까요? 상원구나. 예, 교수님. 그래요. 난이도 높은 거 어려운 거 안 시킬게요. 걱정하지 말고, 여기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부분, 아마도 글 쓴 이 저자라고의 입장에서는 문학 작품의 한 요 부분이 적어도 최소한 요 2장 새로운 말이라고 하는 요 장과는 많은 영향 관계를,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저자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끌어오는 것 같습니다. 상원군이 한번 읽어봐 주구려. 요 앞에 도스토옙스키 악령 작품에서 인용되는 나와 있는 부분. 살아있는 동안에 흔히 거의 천재로 대접받지만 재능은 이류급인 이 모든 우리의 나리들은 죽어가면서 흔적도 거의 없이 어째서인지 갑자기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다. 심지어는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그들이 활동했던 때의 세대를 대체할 새로운 세대가 성장하기라도 하면 이해할 수 없이 빠르게 무시되고 잊혀지기도 한다. 어찌된 일인지 이런 일이 우리에게 갑자기 극장의 무대 장치가 바뀌듯 일어나곤 한다. 그러나 푸슈킨, 고골, 몰리에르, 볼테르와 같이 자신의 새로운 말을 하러 왔던 활동가들은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요. 도스토옙스키 악령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잘 읽었습니다. 고마워요. 방금 읽었던 요 한 17줄 가량의 짧은 문단에서 핵심어 하나 꼽자라고 하면 어떤 걸 핵심어로 꼽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새로운 말 같습니다. 새로운 말, 뭐 제목으로도 뽑혀 나와 있고 등등등. 자신의 새로운 말, 요 부분.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기억에서 지워져 버린다. 무시되고 잊혀진다. 이런 일이 무대가 바뀌듯 일어난다. 종종, 자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다. 즉, 당대에는 천재로 대접받다가 살아있을 때 죽으면은 이게 누구였었지? 완전히 기억 속에서 잊혀지거나 안 그리 무시되어 버리거나 스쳐 지나가는 사람처럼 지고되지 않고, 죽은 뒤에도 맞아, 푸슈킨, 맞아, 그런 훌륭한 작가가 있었지. 여전히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사람의 작품들을 읽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푸슈킨, 고걸, 몰리에르, 볼테르, 뭐 앞에 두 사람은 러시아 사람, 뒤에 두 사람은 프랑스 18세기 작가들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은데, 즉 잊혀지거나
외면받거나 등등등 그러지가 않은데 그러지 않은 이유는 뭐냐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자기들은 새로운 말, 즉 그전에 없었던 새로운 말을 했었고 그러한 새로운 말이 단순하게 그전에 없었던 새로운 말만 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전에 없었던 그 새로운 말이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도 여전히 새로운 말로서 생명력을 갖고 존재하기 때문에 죽고 난 뒤에도 읽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들이. 그래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새로운 말이라고 하는 것. 이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문학보다도 더 상위 개념에 있다고 할 수 있을 예술이라고 하는 뭔가 창조성, 개성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결국은 그리로 귀결되어야 할 예술 작품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하나 가져오면서는 인용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 문학은 풍요롭다. 사람들 많다고요. 위대한 작가들, 작품들, 여러 경향들, 문학의 풍요로움이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어렴풋하게 일정 정도는 다 느끼고 최소한 인정을 한다. 좋다 나쁘다라고서는 내가 뭐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러시아에서 문학은 러시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고 그래서 그 풍부한 성과들을 축적할 수 있었다. 뭐 여러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핵심어라고 하는 건 나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 역시 별로 좋아를 하지 않아요. 정체성. 근데 19세기 요번 학기 우리 하게 될 문학사에서는 결국 뭐 지금 미리 좀 앞질러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19세기 한 세기 내내 러시아 문학의 가장 화려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이 황금 시기 동안 러시아 문학 작품에 있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결국은 생각할 수 있을 부분은 그래서 우린 누구지? 그래서 우리 러시아 사람들은 누구지? 라고 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언어로서 문학의 형태로서 표현되어 있는 것. 이게 러시아 문학, 19세기의 러시아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20세기도 그랬어요. 소비에트 시대 때도 그랬었고 좀 더 심하게 말하자고 하면은 2021년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그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린 누굴까? 라고 하는 질문 없는 답. 하나마나 한 질문이라고 다 생각되지만은 우린 과연 누구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그렇게 애써 찾으려는 그들의 노력, 그게 글로서 표현되면은 문학이고, 그게 소리라고 하는 점에 소리라고 하는 부분에 위지에서 표현되면은 그건 음악이 되는 거고, 뭔가 조형적 이미지로서 등장하면 그건 회화가 되는 것이고, 무언가 구체적인 공간에서 의미를 갖는 건축물로서 표현되면은 또한 그것은 건축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되고 경우 닿아서 러시아 가게 되면 모스크바 가잖아요. 하면은 붉은 광장 앞에 가서 성 바실리 사원 앞에서 다 사진 한 장씩 찍잖아요. 심지어 러시아랑 1도 상관없는 모스크바 한 8시간 정도 트랜짓 해가는 사람들도 공항에서 붉은 광장 시내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 되면은 다들 붉은 광장 뛰어갑니다. 그래서는 성 바실리 사원 앞에서 기념사진 한 장씩 찍을 거예요.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있는 말록달록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성 바실리 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러시아는 비록 중세 때지만은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일종의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자답하는 그러한 결과로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성 바실리 사원이기도 하고, 정리하자면 결국은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립하려고 하는 갖은 노력들, 그게 글로 드러나면은 문학이 되는 것이고, 소리라고 하는 걸 가져와서 그걸로 표현하면은 음악이 되는 것이고, 그림으로서 그려내기 시작하면은 미술이 되는 것이고, 공간감으로서 표현하면은 건축이 되는 것일 테고, 몸짓으로 드러내면은 그건 무용이나 발레나 등등이 될 것이고, 머리로서 표현하면은 그때는 철학이 될 수 있고 사상이 될 수 있고, 많은 것들이 여기서부터서는 약간은 러시아적인 특이성인데, 생각해 보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비슷합니다. 러시아만 특별히 그런 거 아니에요. 러시아만 뭐 대단히 뭐라고 할까나 아주
특별한 곳이어 가지고서는 다른 곳은 그러는 곳 아무것도 없는데 러시아만 유난히 그러고 있는 것 절대 아니에요. 러시아도 그러하고 다른 곳도 다 그러합니다. 다 그러한데 이거는 러시아가 약간은 달라요. 어떤 것? 많이 섞여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 음악이라고 하는 것 많이 결합하고 문학이라고 하는 것, 미술이라고 하는 것 많이 결합하고 문학이라고 하는 것, 사상,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 많이 결합하고 문학이라고 하는 것,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과 가까워져서 많이 결합하고 즉 구체적으로 우리 여기 영역은 문학이야. 우리 이쪽은 음악이야. 여기는 미술이야. 라고 하는 예술의 하위 분야들이 자신들의 독자적인 영역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내부에서만 있으려고 하지 않고 경계에 매우 턱을 낮추어 가지고서는 서로 아주 유연하게 결합하는 것. 이건 러시아적인 조금은 특이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문화로트 민중 속으로 운동하면서 이동파 이야기 했었고 등등등 했었잖아요. 19세기 후반에 가면은 이제 한편으로서 글 쓰는 사람은 글로 쓰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장으로서 사상처럼 이야기할 것이고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 그리고 제각각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나 그렇게 표현된 각각이 또 서로서로 되게 친하게 잘 지내면서 끼리끼리 아주 그냥 너나들이 잘 하면서 빌려오고 빌려주고 영감받아서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러시아가 다른 곳들과 구별된다 싶을 정도로 조금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들을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장 금요일부터 시작하게 될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 시작하면서 이거 문학 수업 맞아? 라고 생각될 정도로 노래라든지 음악이라든지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알게 되겠지만은 어쨌건 서로서로 우리는 너네랑 상관없어.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훨씬 낮아요. 러시아가. 그건 러시아만의 조금은 특징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당장. 도스토옙스키 이거는 도스토옙스키 자기 메모예요. 도스토옙스키 글씨입니다. 그리면서 등장인물 얼굴 그려넣지요. 거기 방에 소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거 그려넣지요. 글자도 쓰면서 글자도 그냥 여느 글자만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멋들어지게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지요. 리얼리즘의 소설가로서 도스토옙스키이긴 하지만 또한 리얼리즘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항상 이미지적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점. 뭐 저자가 의도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소설가라고 하면은 글 쓰는 사람이니까 글만 쓸 것 같은데 글 쓰는 자기 원고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도스토옙스키 직접 그린 그림 꽤 잘 그리지요. 그림 꽤 잘 그린답니다. 이것도 등등 역시 해가지고서는 뭔가 단순하게 글만 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이미지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조형 이미지라고 하는 것과 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작가 스스로가 강하게 본인이 의식하면서 작업해 나가는 데서 있으면 뭐 했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은 당연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자고 하면은 기존의 러시아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편견 아닌 편견 내지는 그냥 막연하지만 일반적인 생각들 거기는 뭔가 일단 등장인물 주인공 이름 길어 못 외우겠어. 그다음 뭐 그냥 다들 그냥 서로 막 말싸움만 하는 것 같아. 막 그냥 그렇게 뭐가 그렇게 무겁고 뭐가 그렇게 사생결단 죽자사자 달려들듯이 하는 것은 도대체 쟤네들은 왜 그랬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살짝 한 발 안으로 다가서서 그럴만 했으니 그랬었겠구나 라고 저는 이제 이게 폭이 조금은 더 넓어지고 유연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를 매우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풍부한 성과들이 러시아 문학의 풍요로움의 기반이자 조건이지 풍요로움 그 자체는 아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악령에서 말한 위의 구절처럼 러시아 문학은 그때 그곳 러시아를 넘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때 그곳 러시아를 넘어 100년 전, 200년 전 우리랑 수천 킬로미터, 9천 킬로미터, 8천 킬로미터 떨어진 19세기, 뭐 18세기 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러시아의 농촌
너희 자기들 이야기만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당연히 21세기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닥 다가오는 것 없고 공감대 형성 덜 될 테고 그냥 들어왔으니 내가 전공이 이거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그냥 뭐 의무감에서 클리어 시킬 수밖에 없는 숙제처럼 한 과목 한 과목들이 다가오겠지. 그러긴 하나 러시아 문학이 다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만 새로운 말을 하고 있고 잘 되었다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러시아 문학 작품들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울림이 있고 뭔가 의미를 전달하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그냥 시간과 공간을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넘어서는 아주 그냥 탈시간적인 탈공간적인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여전히 묵직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요. 물론 프랑스 문학도 그럴 수 있을 것이며 일본 문학도 그럴 수 있을 것이며 남아메리카에서 뭐 러시아진 문학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긴 하나 러시아 문학은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에게 가장 보편성의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을 거라고. 그게 21세기 대한민국의 우리들에게도 일종의 새로운 말처럼 읽혀진다고요. 그래서 100년 전, 200년 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로 써놓은 것이지만은 역시 200년 뒤에 태어난 수천 킬로미터 바깥에 살고 있는 완전히 다른 생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치 새로운 말처럼 역시 읽혀지고 수용될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께 또 찾아보려고 애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새로운 말이 되기에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 러시아 문학은 풍요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냥 뭐가 작가가 많다, 작품이 많다, 그냥 양적으로 풍부하다라고 하는 그거는 그냥 일차적인 조건이고 그건 뭐 일종의 전제가 되는 것이지 않냐. 그게 아니라 심지어 이런 상황이니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 러시아 문학이 훨씬 정말 진정 내적으로 풍요롭다라고 정성평가할 수 있을지 모른다.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쉽게 이야기하네. 문학의 풍요로움은 박물관의 크기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새로운 말인 러시아 문학의 풍요로움을 우여곡절이 함축하고 있다. 앞에서 말했었던 여기서 우리는 문학 일반의 근본 속성 가운데 하나를 이해하면서 그것이 바로 러시아 문학에서 가장 부각되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가장 부각되는 러시아 문학의 성격으로서 걔네들에게만 해당되었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을 끔찍하다라고 세계 저자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할 겁니다. 그걸 이야기함에 있어서 질문, 언어예술이라고 하는 세 소절로서 단계별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질문 없는 답은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수업 시간에 교수법에서는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내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건 말 그대로 정말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문학이 무엇일까요?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질문을 해볼까요? 고려대학교는 나에게 무엇입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덜 와닿는 질문을 해볼까요?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누구인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신은 존재하는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술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답 없는 질문이에요. 답 없어요. 아주 불완전한 많은 유보사항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제한적인 답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긴 하나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상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반면
우리랑 매우 다른 이공과학 기술 계열, 의학 계열에서의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아주 뭐라고 할까나 소수로 추려낼 수 있을, 거기도 물론 답은 복수로 존재할 수 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유일한 한 가지의 답이 존재할 수 있거나 상황에 따라서 최적화된 답이 하나 존재할 수 있을 정도로 답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그 답은 상당히 유효하면서도 적실해요. 하나, 우리가 공부하는 이쪽에서 방금 던졌었던 몇몇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될 게, 질문 없는, 답 없는 질문은 왜 하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답도 내릴 수 없다고 하면은 도대체 이러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왜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공으로 내가 이런 걸 배우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까지는 대학을 들어오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해왔다라고 하면은, 대학에 들어와서는 이제 고등학교와는 조금 다른 방식의 접근을 통해서 한쪽으로서, 고등학교 때까지 예를 들어서는 이제 뭐죠, 조금 비유가 그렇지만은 헬스 처음에 열심히 할 때, 운동 열심히 할 때는 일단은 들어가지고서는 좀 부피를 키워요. 벌크를 키워놓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채워 넣어가지고서는 그게 횡으로 종으로 단단한 구조물을 갖도록 그렇게 뭐 해나가기도 합니다. 슬쩍 비유한다고 하면은,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스스로 이렇게 막 바깥으로 양을 팽창시켰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잔뜩 팽창된 최고조에 달한 이 상황에서 이제 안을 메워야 쭈그러들지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안을 채워 넣는 작업은 그 이전에 비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충분히 생각되고 여겨질 겁니다. 그러나 그걸 그렇게 채워 넣어야만 무너지는 것을, 가라앉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있는 버팀목들을 세우고, 그렇게 버팀목들이 세워졌을 때는 이제 커져나간 것, 채워지는 것 하면서는 또 다른 모습을 갖게 될 거라고요. 조금 이야기는 바깥으로 돌아갔지만은, 돌아온다고 하면은 문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다? 문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문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 없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인류의 노력은 이미 2000년, 3000년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고, 그렇게 답을 찾으려 수천 년 동안 모든 인류들이 해왔던 노력의 결정체가 세계문학이라고 하는, 세계문학 전지 묻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결국 자기 자신의 생각하고 있는 그 당시의 답으로서 찾아낸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조금 더 확장시킨다고 하면은, 정체성 이야기하면서 했었던 우리는 누구이지? 러시아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는 누구일까? 그 이전까지 우리는 우리끼리만 살았던 것 같아. 외적의 침략 지배받으면서 억눌렸다가 외적, 이제 우리를 다스리던 외적의 지배를 이겨내고 뭔가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회복한 것 같아. 그렇게 회복했었지만은 우리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고, 결국은 우리는 역시 또 다른 남의 것들을 가져와서는 우리 것들과 접목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 또 다른 남의 것을 가져와서 18세기 이야기입니다. 그 또 다른 남의 것을 잘 이제 학습하고, 한마디로 또 다른 가져온 남의 것처럼 하드웨어는 잘 세팅이 된 것 같아. 그러고 보니 문득 남의 것을 가져와서 그걸 잘 맞추려고 해서 어느 정도 남의 것은 잘 따라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누구길래 가져온 남의 것을 우리가 따라 맞추고 있는 거지? 우리는 우리 거 아무것도 없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괴로운 질문에 대한 애끓는 답들이 19세기 러시아 문학이 된다.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제일 처음에 던질 수 있는 질문으로서, 문학이 과연 뭐냐? 문학이 뭐길래 100년 전, 200년 전 러시아 사람들은 저렇게 문학이라고 하는 글로서, 언어로서 수많은 작품들을 써제끼고 있으며,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공으로서 문학, 러시아 문학, 러시아 문학사라고 하는 이 과목을 배워야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답은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 요약본 보고서는 이야기하겠습니다. 문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렇게 명쾌하게 정의되지 않는다는 점에 매우 아이러니하지만은 문학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정의되지 않는 그 점에 바로 문학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문학 그 자체가 끊임없는 사유이고 문학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 자체가 문학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문학이 뭐지? 문학이 뭐지? 문학이 뭐지? 라고 답 없는 질문을 하고 답 없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넓게 이야기해서 문학적 행위이다. 답 없는 것에 질문을 하고 답 없는 것에 대한 질문이 의미 없는 질문이 되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으려는 그러한 아주 갖은 노력, 그게 바로 문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일종의 과정이다라고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 문제가 닫히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 무엇인가를 2500년, 30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묻고 그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하는 과정과 노력 그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또 다른 근거이다. 죽어있는 존재 같으면 이건 뭐니? 이건 그거예요. 이건 뭐니? 이건 이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묻던 1 더하기 1은 뭐니? 2입니다. 2 더하기 3은 뭘까? 5가 되겠지요. 2 곱하기 2는 뭐가 되겠니? 4가 되겠지요. 라고 하는 직자적인 단발적인 질문에 답을 주는 것으로서 그걸로 그는 끝이 나버리겠다. 그러나 문학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열린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는 건 다를 테고 수업 시간에 나오고 지금 수업하면서 수업 끝나고 나서 아유 첫 수업 진짜 정말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 것 같았었네. 아유 진짜 힘들었어.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결국 수업 시간에 쌤은 수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야 김세빈 넌 어떻게 생각하냐? 넌 도대체 정말 문학이 무엇인가라는 데서 너 이제 졸업이 코앞이 다 돼가는데 넌 문학이 무엇이라는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얼핏 매우 재수없다 생각하겠지만 지나가는 질문처럼 물어볼 수 있을 것이라니까요.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혼자 있을 때 그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핏 한두 마디 외마디 키워드들은 또 지금 수업할 때 나한테 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하고서 또 다를 것이라니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하는 그 노력 과정 자체가 끝이 나거나 중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변화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영향받아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의 답이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다른 이들은 또 다른 반응을 이제 해낼 수도 있을 것이고 끊임없는 상호작용에서 뭔가 정해진 경로는 없지만 어떠한 궤적을 찾아서 그려 나아가고 있을 거라니까요. 그 과정 자체가 문학이 뭐니? 삶이 무엇일까? 인생의 의미는 뭘까? 난 고려대학교에 왜 입학했을까? 나는 왜 전공을 써 노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지? 이걸 하면 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 없는 답들, 그 답들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답이 되어 나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쪽은 저러한 것이고 또 이쪽은 이러한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문학은 질문하는 행위이다라고 하는 곳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초등학교 1학년 8살 딸내미가 있어요. 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끔찍하지요. 일요일 날 집사람이 그릇을 좀 사야 된다고 그래서는 가게에 갔어요. 갔더니만 주방용품 파는 아주 큰 가게였었습니다. 나도 처음 보는 아주 많은 주방 기구들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하나 8살 초등학교 1학년 꼬맹이 다 물어봐요. 아빠 이건 뭐야? 아빠 이건 뭐야? 아빠 이건 뭐야? 보면서 대답해주기도 급급해요. 치즈 나이프. 아, 치즈를 자르는 거가 보구나. 버터 스프레더. 아, 이건 빵에다가 이거는 버터 바르는 거구나. 그거 보면서 걔도 물론 그런 읽을 줄 알지만은 어쨌건 나는
원래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품목에 대해서 설명 적혀놓은 거 얼른 보면서 응 이거 이렇게 치즈 자르는 칼이래 요 부분으로서 이렇게 치즈 자르는 건가 봐 이거 우리 빵에다가 이렇게 발라먹는 칼 있잖아 그거래 그러면 아 그거야 응응응응응 하면서는 자기는 지나가요 어른들은 묻지 않아요 가서 그냥 불러봅니다 뭐 그렇네 저건 저거겠지 그건가 봐 알고 싶어 하지 않고 묻지 않아요 반면에 모르는 사람은 같이 몰라요. 성인도 모르고 아이도 몰라요. 아이는 모르지만은 자기는 아이는 모르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어요. 오히려 아이는 작동합니다. 같이 모르지만은 모르는 것을 알려 하는 마음이 없는 성인은 모르는 건 모르는 채로 흘려가게 내버려둬요. 그 성인은 몸은 성인이지만은 사실은 움직이지 않는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뒤집어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문학은 문학이 뭐지? 라고 하는 끊임없는 답 구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서 뭐 해? 이건 답도 안 나오는데 이런 거 물으면 딴 사람들 짜증내. 나 싫어할 거야. 라고서는 질문을 하기를 그만두는 것. 그게 아니라 비록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건 자명할지언정 오늘 꺼내놓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는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다 보면은 차라리 여지껏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절한 답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지는 않을까? 내지는 한 발 더 나갈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질문을 한다니까요. 답 없는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질문을 용기 있게 하는 것. 그게 어쩌면은 문학적 행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용기 있게 우리가 누구냐? 우리 러시아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러시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한 그 답에 대해서 자기는 글로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러시아인들에게 눈 있고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보시오. 우리 러시아 사람들은 누구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러시아 땅은 어떠한 곳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고민했고 이렇게 답을 내렸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라고서 이제는 같은 땅,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동시대 동포에게 물어보고 있다니까요. 이게 러시아에서 문학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곳에서 글 쓰는 사람들, 문학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스스로에게 내리는 대답이자 다른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을 수용하고 반영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 능동적이며 주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어쩌면 문학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기존의 것을 수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러는갑다 하고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왜 그것이 꼭 그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는 행위 자체. 이 행위 자체가 이건 좀 중요합니다. 규정과 제도에 반해 언제나 시대와 불화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속성을 품고 있다. 불만 없는 사람은 질문 안 합니다. 왜 이거 꼭 이래야 돼? 코로나 언제 끝나? 언제까지 이렇게 온라인 줌 수업해야 돼? 미칠 것만 같아. 불만 있으니까 터져 나와요. 답 없다라는 거 알아요. 코로나 언제 끝나? 왜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수업해야 돼? 알아요. 하지만은 불만 있으니까 자기는 모르게 입 밖으로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불만 없는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회사 졸업, 학교 졸업했어요. 취업했어요. 월급 많이 받으면서 편안하게 직장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 없어요. 내가 이 회사 왜 다녀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이 없어요. 열심히 지금 하는 것처럼 열심히 다니면 돼요.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말할 수밖에 없는 뭔가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이래야 될까? 꼭 지금은 조금은 사그러들었지만 몇 년 전 한 개그맨의 촌철살인격인 한마디. 이것이 최선인가요? 어쩌면 이게 충분히 반어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꼭 이래야만 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는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규정과 제도에 반해 언제나 시대와 불화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누구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러시아 땅은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질문하고 질문을 흘려보내지 않고 답으로 쓰려고 했었던 러시아 작가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러시아 땅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러시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냥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아주 그냥 윤택하고 이렇게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1차적인 측면이 아니라 형이상한 측면에서 2차적인 가치론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스러웠던 사람들, 투덜이들, 프로 불편러들, 그들이 애써 글로 끄적끄적 버려놓은 게 심지어 문학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질문하기라고 하는 것의 문학은 어쩌면 사람이 죽은 존재로 있지 않고 무언가 끊임없이 좀 더 나은 것을 그리고 지금 상황을 개선을 시키려고 하는 뭔가 인간의 주체적이면서도 매우 자발적인 욕구 그런 게 전혀 사그러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인류가 생존하는 한 과연 지금 이것이 최선인가라고 하는 질문 답은 없다 하더라도 던지려 노력하고 그 던져진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든지 좀 더 나아진다든지 라고 하는 발전, 변화, 진보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우리는 이루어내고 있으면서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질문조차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앞으로 한 발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 없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 것. 그게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가장 본질적인 속성으로서 창조성, 새로운 말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이 해낼 수 있는 예술의 궁극적인 가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사옵나이다. 약간 이해를 했다 손 치고 이제 두 번째 소절로 넘어와서는 알겠어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 가장 배경이 되는 전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쌤 있잖아요. 문학은 여타 다른 예술 하위 장르나 다르게 언어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것도 말이잖아요. 그리고 언어. 문학이라고 하는 예술의 영역 분야 또한 그렇게 글이라고 하는 언어로 이루어지고 그럼 이 문제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요? 제가 지금 이런 말하는 것도 그냥 녹음해서는 속기하듯이 그냥 쭉 풀어놓으면 그건 문학이 되는 건가요? 문학이 무엇일까? 러시아 문학사 2 수업 시간에 오늘 선생님 첫 수업하면서는 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하셨는데 과연 문학이 무엇인지 나는 정말 고민해봐도 답은 여전히 안 나오는 것 같아. 이런 혼잣말을 제가 글로 쓴다고 했을 때 그것도 문학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선생님 문학 뭐예요 도대체가 어디까지가 문학이고 어디까지는 비문학 내지는 문학 바깥 이렇게 경계를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제가 그냥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등등등. 조금씩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은 인간은 언어적인 존재이다. 이걸 하나만 한 소리 같지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하고 글로 쓰고 어떤 식으로든 소통하잖아요. 카톡에다가 친구한테 보내요. 어느 텍스트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냥 말로 합니다. 말로 하다가 말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싶으면 이모티콘이라를 쓰든지 어쨌건 이른바 인간은 언어라고 하는 이제 말, 글 이걸 바탕으로 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소통합니다. 그렇게 인간이 소통하는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은 관례화, 관행화라고 하는 것,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상대가 알아먹어줘야 돼요. 비유적으로 짧게 말하면은 우리 서로 지금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국말로 서로 이야기하니까 한국어 네이티브 화자인 우리들은 다 통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들 다 알아들어요. 만약에 내가 러시아로 말하기 시작한다. 개인에 따라서 이제는 이해 편차는 올 겁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좀 더 많이 알아들 테고 힘든 사람은 좀 덜 알아들 테고 즉 소통이 이제 같은 모국어인 공유하는 언어인 한국어로서 말하는 것보다 소통의 효율, 소통의 정도는 확연히 처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은 어쨌든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말하는 걸 상대가 알아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이해하는 걸 또한 내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걸 말하자고 하면은 관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핸드폰, 컵, 영어로만 나오는 이상한 것들, 종이, 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물에 대해서 그 명칭을 서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이 그걸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뭐 소시리 이후부터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과, 애플, 아펠, 야블로꺼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사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인들끼리는 야블로꺼라고 말할 거예요. 영어권 화자들은 애플이라고 말할 테고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은 아펠이라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이면서 동시에 그걸 사과라고 말하자라고 하는 그 약속을 나도 알고 저 사람도 알아야 사과라고 하는 것을 지칭한다라고 하는 작동되고 있는 공통의 약속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야블로카가 사과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야블로카라고 내가 러시아어로 말했을 때 무슨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라니까요. 아, 야블로카, 그 러시아어로 사과라고 하는 말이네. 어쨌건 뭐 쌤이 사과라고 이야기하네라고 그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은 뭐 맥락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쌤은 사과라는 말을 하긴 했어라고 하는 거는 이해한다니까요. 야블로카가 러시아어로 사과라고 하는 그 약속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야, 저 사람. 이 상황이죠. 이게 관례화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정리할게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 이제 그 문학을 만들어내는 언어라고 하는 것으로서 뭔가 쓰여진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언어로서 이루어집니다. 출발점 플러스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서 출발. 또 다른 한편에는 그러나 창조적 개성을 발휘하는 예술가 입장에서 시인, 소설가, 작가의 입장에서 무언가 그 사람만의 어떠한 새로운 것이 또한 함께 동시에 존재할 때 그걸 우리는 그냥 단순한 1차원적인 언어 텍스트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건 좀 더 특별한 언어 텍스트, 좀 더 특별한 언어 텍스트, 줄여서 문학 작품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걸 이제 한마디로 다른 무엇으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국어 배울 때 과목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고등학교 국어 배울 때 교과목 어떻게 나누어져 있었습니까? 언어 문학은 따로 영역이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읽기를 비롯해 가지고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지시적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그 영역은 따로 있었고 뭔가 예술적 지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을 읽고 이해하고 뭔가 거기서 다루고 평가하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모국어로서 국어 과목에서는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그랬었지요. 영어 배우는 영어나 제2외국어 배울 때 외국어 과목들도 그렇게 교과목 편성되어 있었던가요? 영어가 되었건 러시아어가 되었건 1차적인 지시적 정보 전달 텍스트와 그 다음에 예술적 의미의 2차적 문학적인 정보 전달, 뭔가 감정을 전달하는 텍스트 그렇게 나누어서 배웠었습니까? 물론 2학년, 3학년 과정이 심화될수록 조금씩 한두 과목씩 개설은 되었을 수 있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외국어로서 영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언어로 하나 뭉뚱그려서 다뤘다고요. 하지만 그 경우는 차치하고 모국어로서 이제 한국어라고 하면은 1차적인 텍스트, 그 다음에 뭔가 좀 다른 성격의 글들은 나누어서 그렇게 배운다. 그렇게 뭔가 좀 나누어서 배운 다른 성격의 글, 이걸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가장 뭐 대표적으로 이런 시 있지요. 김춘수 시인의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는 다만 하나의 눈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명명을 함으로 인해서는 약속이 주어지고 그때부터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 점이 뭐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이제 언어적인 존재, 언어로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언어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러한 이제 앞에서 나온 질문 언어 두 가지 모아가지고서는 예술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뭔가 다른 텍스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겠고 그렇게 있다라고 여겨지고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진다라고 하는 이 다른 텍스트는 그러면 과연 무엇이며 또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소절에서 마지막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야기하기 힘들지만은 뭐 쉽게 생각하도록 합시다. 일단 언어는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말 있고 등등등 세계 여러 각국어들 있잖아요. 옆 나라에서는 일본말 이야기하고 중국어 이야기하고 베트남말 다르고 러시아말 다르고 독일어 다르고 등등등 다 달라요. 그 다음에 그냥 사람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아주 아티피셜하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언어들도 있습니다. 한창 요즘은 여러분들을 압박하는 문과대생들도 컴퓨터 언어, C 언어 좀 알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 마음을 되게 불편하게 하는 이른바 컴퓨터 언어라고 하는 것 또한 아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어떠한 약속, 규약, 체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좀 그게 그건가라고 저는 생각하기 쉽지 않지만 교통신호 체계 이것 또한 일종의 언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수학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수학 말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모르스부호 여러분들 뭔지 잘 모르지 옛날에 뭐 띡 이렇게 치는 거 모르스부호라고 하는 것 그것도 일종의 언어적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선박의 깃발 신호 배에다가 이렇게 깃발들 막 형형색색의 깃발들 달고 있죠. 그것들이 다 의미하는 듯하는 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기 저라고 알록달록 달아놓은 건 결코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의미하는 바들이 다 다릅니다. 경매장에 가면 수신호들, 경매할 때 막 사람들 이러면서는 막 손가락 이러고 하는 거 있죠. 일종의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모두가 다 약속된 일종의 신호 체계로서 정도에 따라서 복잡하냐 단순하냐라고 하는 그 정도이지 이른바 약속된 어떠한 신호 체계라고 하는 점에서는 언어적 구조와 내용상 동질합니다. 그러한 것과 매우 비슷하게 2차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2차적 언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2차적 언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신화 등등의 복잡한 즉 평범한 이런 언어가 아닌 내가 말했을 때 쟤도 곧바로 알아듣는 그러한 1차적인 커뮤니케이션 정확하면서도 오류 없는 의사소통을 위한 가장 간략화된 체계로서의 언어뿐만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함께 작용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복합적인 의미 체계까지 함께 갖추고 있는 이러한 구조들은 2차원 또는 2차원 체계라고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복잡한 구조들, 2차원 체계들은 예술, 문화, 예술, 종교, 신화 등등이 바로 이 2차원 체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한 2차원 체계라고 하는 예술 속에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문학작품은 그 문학작품을 내에서 새로운 어떠한 규칙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다 아는 언어들 가지고 와요. 1차적. 그러나 그 문학작품 내에서 그 언어들은 뭔가 조금씩 다른 의미로서 변화되거나 아니면은 뭉쳐져 가지고서는 뭔가 그 의미 더 이상을 나타내거나 그 의미보다 못한 의미를 드러내거나 내지는 아예 그 의미와는 다른 의미가 만들어지거나 하는 등으로서는 원래 처음에 그것이 아닌 다른 식으로의 변화, 전이가 발생하게 된다고. 그 점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기본적인 언어 텍스트와는 다른 지점으로서 구별하게 해주고 그렇게 생성된 다 안다 싶은 말로서 생성된 뭔가 다른 것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이 텍스트 이걸 문학 텍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게 예술작품 그리고 2차적인 언어로서 구조화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작품은 읽는 과정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해요. 어떤 기자가 톨스토이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레프 니콜라이비치 씨,
안나 카레리나라고 하는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한마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해서 톨스토이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안나 카레리나라고 하는 작품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안나 카레리나라는 작품이 무엇인지 알려고 한다면은 안나 카레리나를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어 보셔야 돼요. 만들어져 있는 예술 작품에서 일부를 뽑아내거나 줄이거나 화학적으로 변형시키면은 그건 만들어진 예술 작품과는 당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결국 만들어진 그 예술 작품은 그 예술 작품 자체로서의 유니크한 구조, 의미,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었던 그런 경우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문학은 일종의 관례화된 언어가 소통되는 세상, 우리가 다 알아듣는 그 말 플러스 뭔가 문학 작품 안에서 작동하면서 다른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그 무엇, 그게 서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서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 그게 문학예술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뻔히 아는 것, 뭔가 새로 그 뻔히 아는 것들로부터 뭔가 새로운 것이 생겨나고 그렇게 새로 생겨난 것이 서로 그냥 이렇게 힘겨루기, 뭔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요 작용, 요 과정 상황에서 이해되는 것, 그게 문학예술 작품이에요. 그래서 뻔히 아는 것이지만은 어떻게 다르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명이면 10명이 다 다르게 반응하니 누구는 죄와벌을 읽어도 심드렁할 수 있고 누구는 죄와벌을 읽으면서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작품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조금은 그럴듯한데 또 조금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요란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뻔해버린 의미를 다 알아듣는 사실상 1차적인 기능은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나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는 언어.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것이 부여되어서 변형되면서는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예술작품 통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기능은 다 하고는 있으나 사실은 죽어버린 언어를 새로운 식으로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게 결국 그래서는 새로운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서 재탄생하게끔 해주는, 언어를 죽어있는 언어를 재탄생하게끔 해주고 그냥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던 삶의 모습,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으로서 다시금 생각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서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문학이고, 문학뿐만 아니라 사실상 많은 예술들이 역시 그러한 측면. 그래서 결국은 뭐 정리처럼 말하자라고 하면은 소설 나부랭이, 그림 쪼가리, 깽깽이들의 소리라고 할 수 있을 문학이니 미술이니 음악이니라고 하는 것이 먹고 사니즘과 아무 상관없는 절대 잉여의 영역에 속하는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모습을 새로 되살리게끔 해줄 수 있는 커다란 일종의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학을 비롯한 예술이라고 하는 것, 필요 없는 것, 의미 없는 것, 직접적으로 해당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 있는 것과 맞물려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 뭐 정리하자고 하면은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 문학이라고 하는 점, 이거는 평균적보다는 조금 더 넘어서는데 러시아인들은 언제나 늘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 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러시아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테고, 그렇게 러시아 문학으로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 가운데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변화해 가고 앞으로 나아갔었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흔적들, 그러한 점점 흩어져 있는 좌표 같으나 그걸 연결해서 하나의 흐름으로서 이해한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흐름은 다름 아닌 문학사, 문학의 변화 발전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교재 뒷부분에 예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여러분들 읽기에 따라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일단은 내용 요약 요전 정도 있고 하니 다시 한 번 더 이제 보면은 그래도 뭐 어지간하게 읽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혀지지 않는 부분들은 일단은 젖혀놓으세요. 일단은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젖혀놓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중간쯤에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면은 그래도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될 수 있을 부분이 좀 더 있을 겁니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첫 번째 시간 도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린트물 준비해 와가지고서는 내가 수업 이제 할 테니까 일단은 그냥 편하게 와가지고서는 수업 듣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다음 시간부터서는 조금씩 읽어야 될 거 있습니다. 그리고 레르몬트 호프의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소설인데 한 300페이지쯤 돼요. 재미는 있습니다만 300페이지가 되니 읽는데 시간이 안 걸리지 않습니다. 낭만주의의 절정에서 우리 시대의 영웅 하게 될 테니까 작품 미리미리 지금 이제 도서관에서 빌리건 책을 사건 중고로 어디서 하나 가져오건 해가지고서는 읽고 있으세요. 이제 앞에 제일 앞에 나오는 다만이라고 하는 장만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서는 우리 시대 영웅은 신나게 읽혀집니다. 주인공 막 욕하면서 읽을 거예요. 주인공 막 여학생들은 주인공 욕하면서 읽을 테고 남학생은 이 자식 좀 멋진 걸 하고서는 왠지 나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서는 읽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테지만은 어쨌건 우리 시대의 영웅 분량이 좀 되는 편이니 빨리빨리 읽기 시작하시옵소서. 시간 5분 넘어갔네요. 미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어요.